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겪은 사연들을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남자인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30세가 되던 해부터 겪은 이야기예요.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부모님은 모두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제 성격은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그런 성격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의 친구 관계도 한정되어 있었죠. 보육원 원장님은 늘 제 교우 관계가 넓지 않은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을 어쩌겠어요. 거기다가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주셔도 부모님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래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정에 목마른 약간은 그늘진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성모야, 저쪽에서 애들 야구하던데 너도 가서 끼지 그러니? 너 야구 좋아하잖아. 가보자. 선생님이 같이 하라고 할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은 애들 있는 곳에 가기가 좀 그래서요. 그리고 저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수줍음을 많이 탔답니다. 성모야, 같이 피구하자. 선생님들도 같이 할 거야. 아이, 얼른 가자. 피구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섞여서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런 활동을 저는 특히 기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보육원 남학생들 중에서 제 존재감은 미미했죠. 비록 부모 잃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보육원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러질 못했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고 자신이 없는 모습의 보육원생,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면서도 그 시간에 독서나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도 못했답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도 저처럼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혼자 있으면서 거의 책에 매달리는 아이였죠.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공부로 성공할 아이라는 평판을 달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 축에도 끼지 못했답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성격도 사람들과 부대끼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보육원에서 마치 깨를 볶는 속에 콩알이 하나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지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는 것, 그리고 타고난 성격과 성향 때문에 저는 외롭게 성장했답니다. 사실은 늘 어떤 정이 그리웠어요. 거리에 나가서 어떤 아이가 양쪽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 구석이 싸르르 하고 아려오기도 했죠. 아마 이 감정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짐작하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로 마음 붙일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저의 성장기에 제 곁에 없었죠.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던 아이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명문 대학교에 입학, 졸업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저의 성격과 성향은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대학 진학에는 실패했고 뚜렷이 관심을 두는 분야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더군요. 일단 어딜 가도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이 제게는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 능력 없이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나이가 20을 넘어서부터 건설 현장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그다지 따뜻한 곳이 못 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건설 붐을 타던 시절인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도 건설 현장 일은 사방에 널려 있었죠. 몸만 건강하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IMF를 겪고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판이 뒤집히면서부터 그런 건설 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답니다. 건설 현장 일도 날이 갈수록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봄을 타던 시기에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하던 시대와는 달랐죠. 이제는 일을 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자리는 부족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나마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기에 일을 하면 일당은 적지 않았어요. 저 혼자 먹고 살기에는 풍족하진 못해도 남에게 손을 벌릴 일은 없었죠. 양씨, 우리 일 끝나고 요 앞 식당에서 막걸리 한 잔 쉴 때 할 건데 양씨도 와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숫기가 없어요? 일 끝나면 회행 사라져서 아이 어디 재밌는 데라도 혼자 가는 거요? 재밌는데 혼자 가긴요. 그냥 자취방에서 혼자 텔레비 봐요. 그게 제일 편해요. 아이 젊은 사람이 아이 그렇게 혼자 있는데 침이 붙이면 장가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어울려라. 아이 짝도 생기는 거지. 장가 못 가면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가는 거죠. 어떤 여자가 저 같은 사람한테 온다고 하겠어요. 하하하 이 사람 정말 어여 같이 가서 막걸리라도 같이 한 사발 합시다. 얼른 같이 가자니까요. 그렇게 같이 일하던 분에게 이끌려 술자리에 가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기만 하면서 그냥 웃어주고 슬퍼해주고 하는 정도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일은 없었죠.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말이죠. 변화라고는 없고 색깔로 따지면 회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보육원에게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인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그만큼 제가 겪은 일이 황당하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 여자를 만난 것도 어떤 건설 현장 동료의 손에 의해 거의 강제로 이끌려간 술자리 때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건설 현장 근처에 있던 작은 식당이었죠. 현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밥도 팔고 술도 파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어요. 제가 그 여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그 식당의 주인이었답니다. 나이로 보면 저보다 30살이나 많은 어머니 같은 나이의 여자였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왜 그 여자라고 표현했는지는 제 사연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인부들에게 그 식당은 인기가 좋았죠. 우선은 주인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그 식당에서 파는 어떤 음식이든 참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참 따뜻하고 인정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자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동료들에게서 들으셨던가 봐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달래주기라도 하듯 맛있는 음식 하나를 내와도 제 쪽에 먼저 놓아주었답니다. 저는 혼자 먹는 밥, 혼밥에도 익숙했어요. 동료들과 같이 먹는 밥보다는 사실 혼자 먹는 것이 성격상 편했죠. 그 아주머니의 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잘 먹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꼭 내어주시곤 하셨죠. 양씨, 지난번에 보니까 부추전을 잘 먹더라고. 내가 그래서 양씨 오면 주려고 맛있게 부쳐놨어요. 먹고 더 먹어요.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입에 맞으면 집에 갈 때 좀 싸줄게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맛있는 밥 먹여주시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라서요. 그 이상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저였어요. 그런 저를 주인 아주머니는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셨죠. 이 테이블에서 시킨 닭도리탕은 특히 신경 썼어요. 고기 몇 점이라도 더 들어갔을 거요. 우리 양씨 많이 좀 먹으라고.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살고 있다니 오죽할까. 마치 아들 대하듯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었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제게 처음에는 그 아주머니의 관심도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관심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아, 엄마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기도 했죠. 엄마의 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제가 낯선 여인에게서 엄마의 정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답니다. 점점 아주머니의 관심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의 나이면 당연히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주머니도 역시 남편도 자식도 없는 혼자 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보면 남 같지 않고 아들 같다고 하셨죠. 저 역시 이 아주머니가 우리 친엄마였으면 하고 바라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리고 점점 제 이야기를 수줍게 그러나 솔직하게 아주머니에게 먼저 털어놓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아줌마, 저 보육원에서 자랄 때 제가 따르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참 예쁘고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저런 누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이 다른 남자 선생님들이나 다른 남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지더라니까요.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 감정을 느낀 사람은 바로 제가 아는 세계의 거의 전부인 보육원, 그 안에서 만난 젊고 예쁜 여선생님이었답니다. 처음엔 그것이 연애 감정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점점 제가 그 선생님을 단순히 선생님이 아닌 한 여자로 좋아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었죠. 선생님은 다른 보육원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인기도 싫었어요. 어느새 그분이 저만의 선생님이었으면 했거든요. 나만의 선생님, 그게 바로 연애 감정이었던 거예요. 나만의 선생님이 아닌 나만의 여자라는 그런 감정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다른 어떤 사람한테 해본 것은 식당 아주머니가 처음이었죠. 저런 짝사랑을 했구만. 그래서 고백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스승의 날에 카드라도 건네드리지 그랬어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스승의 날에 카드를 드린 적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 이름도 적지 않고 그냥 제가 만든 카드를 몰래 선생님 책상에다 놓고 나와버렸죠. 이 카드 누가 보내준 거예요? 참 예쁜 카드인데 이름이 없네. 누굴까? 접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아니죠. 그 이야기까지 듣고 주인 아주머니는 까르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까르르 웃는 모습이 정말 우연히도 저의 첫사랑인 선생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더군요. 그 나이에도 거의 아가씨처럼 까르르 웃는 모습이 참 싱그러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또 보육원에서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다른 인부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인부들에게 눈길을 주는 것도 음식을 밀어 놓는 것도 다 싫었어요. 선생님이 나만의 선생님이기를 바랬던 것처럼 아주머니가 나만의 아주머니이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감정은 선생님에게서 여자로 변했던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나만의 아주머니에서 어느새 나만의 여자였으면 하는 감정이 되어 있었죠. 30살이나 위인 여자에게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고요? 남의 일이라면 저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주머니의 나이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답니다. 마치 보육원에서 선생님의 나이나 보육원의 특성상 부모와 비슷한 선생님이라는 위치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보다 30살 가량이 더 많다는 사실이 아주머니를 나만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일단 아주머니를 그 여자라고 말씀드린 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아주머니는 이제 저에게 그 여자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엄마 같고 누이 같고 선생님 같은, 그러면서도 나만의 여자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아주머니였답니다. 자신에 대한 이런 제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머니는 변함없이 제게 따뜻하셨죠. 그럴 때면 마치 만년설처럼 결코 녹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차가운 얼음 조각 같은 것들이 조금씩 부셔져 내리곤 했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제게 한 여자로 다가와 있었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순한 나의 여인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옛날 임금님이 앉던 의자보다 편안한 그 무엇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나 봐요. 들은 이야기지만 여자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를 금방 알아차린다지요. 남자들은 말이죠. 어떤 여자가 목이 매도록 자신을 좋아하고 있어도 세상이 다 알 때까지 그것을 모르는 존재들이랍니다. 아주머니는 어느새 제 감정을 여자의 육감으로 눈치채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굳이 물리치려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머니를 따뜻한 어머니 같은 사람의 존재로 여긴 것처럼 저는 아주머니에게 아들같이 든든한 그러면서도 한 남자로 느껴졌던 건가 보더라고요. 혜정씨,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죠? 우리 부모님처럼 혜정씨 나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데로 가버리면 안 돼요. 성모 씨야말로 젊은 여자 만나서 나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사방에 젊은 여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다 늙은 나야. 난 그것도 걱정되는데. 나는 혜정씨 나이에 대해서 신경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혜정씨는 내 나이가 신경 쓰여요? 성모 씨 나이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성모 씨 주변에 젊은 여자들이 모여들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 저는 여자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그런 저를 좋아해주어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렇게 그 여자와 저는 정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나이 30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의 연애,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우리는 그러나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 거리 깨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답니다. 그저 한 남자였고 한 여자였어요. 그 품 안에서 저는 한없이 편안했고 보육원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은 그 여자로 인해 말끔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난 말이야. 성모 씨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어릴 적 가지지 못했던 것도 다 메워주고 싶고, 앞으로 내게 생길 것들도 모두 다 주고 싶어. 이런 행복한 말들이 제 인생의 어느 장에서 왔다 갔다 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혜정씨, 우리 이제 결혼해요. 우리 둘이 더 이상 떨어져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혜정씨를 이렇게 사랑하고 혜정씨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더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저의 소원은 그 여자와 결혼해서 하루라도 빨리 남들처럼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혜정씨에게 청혼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 꼭 결혼식하고 결혼 신고하고 그래야 할까?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같은 건 형식적인 거잖아. 중요한 건 우리 둘이 같이 산다는 거고. 안 그래? 기왕이면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당연히 해야죠. 정이 불편하다면 결혼식 정도는 그냥 친한 사람들 불러서 식사 한 끼 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해야죠. 나 성모 씨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우리 나이 생각 안 하고 서로를 만나고 있지만 20년 정도 더 흐르고 나면 내 삶은 장담 못해. 그치만 그때 성모 씨는 아직 한창일 나이잖아. 그런데 결혼식에 혼인신고에 다 해서 호적에 줄 그어놓기 싫어서 그래. 나 떠나고도 한참을 더 살 사람이잖아.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건 그때 일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혜정씨 말고 다른 여자 없어요. 그러나 혜정씨는 계속 저를 설득했죠. 그건 지금의 생각이고 앞의 일은 모르는 일이다. 한참 나이에 다시 결혼해야 할 텐데 나이 30살이나 더 먹은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도 절실하게 제 앞날을 거론하면서 설득하기에 저는 결코 제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혜정씨와 같이 살기 위해서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도 없이 신접 살림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접 살림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했어요. 저는 혜정씨밖에 몰랐고 혜정씨는 저밖에 몰랐죠.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의 전세계가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혜정씨는 식당 일을 나갔고 저는 저대로 건설 현장 일을 나갔었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외로 혜정씨가 먼저 귀가해 있더라고요. 식당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저보다 귀가가 늦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거기다가 혜정씨의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가지고 말이 많아. 오늘 나 충격을 좀 받아서 그래. 별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우리 사이를 가지고 말이 많다는 것도 그랬고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그랬어요. 시장에 갔는데 인사받기 바빴어. 얼마 전에 우리 둘이 시장 보러 갔었잖아, 왜. 아드님이 계신 줄은 몰랐다고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고 말이야.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충격을 좀 받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남들이야 뭐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둘만 좋으면 됐죠. 우리 둘 사이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며칠 전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시장을 보러 나갔었죠. 혜정 씨가 단골로 다니던 시장이었고 그때 못 보던 사람인데 아들이냐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혜정 씨에게는 그게 충격이었었나 봐요. 하긴 저는 그때 딱 한 번 시장에 갔었지만 혜정 씨는 식당을 운영하려니까 시장에 계속 다녀야 했겠죠. 계속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을 테고 당연히 아들이나 조카 정도로 여기는 시장 사람들 속에서 혜정 씨가 얼른 남편이라고 대답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당황도 했을 테고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죠. 저는 혜정 씨를 토닥거렸어요. 그런 이야기는 나도 들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고 해주었고 앞으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이죠. 당신은 몰라. 여자가 더 나이가 많다는 게 여자에게 얼마나 큰 핸디캡인지 당신은 모른다고. 성모 씨는 당신이 젊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들어도 느끼는 게 다를 거야. 당신이 나이 든 여자고 내가 젊은 남자라고 한번 생각 좀 해봐줘. 내 입장이 어떨지 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말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눈물까지 보이는 데에야 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세심하게 혜정 씨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나서야 그동안 혜정 씨의 행동에 대해 납득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옷 당신하고 나갈 때 입으려고 산 건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말이야. 어때? 조금 젊어 보이긴 해? 혜정 씨는 저와 외출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곤 했어요. 경대 앞에 앉아서 두어 시간은 얼굴을 매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옷이란 옷은 모두 꺼내서 입었다 벗었다 심각하게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꼭 덧붙이는 말이 있었죠. 어때? 좀 젊어 보여? 아니야. 이 옷이 좀 더 젊어 보일까? 오늘 나가서 당신이랑 외출할 때 입을 옷 하나 새로 장만해야겠다. 아무래도 마땅한 옷이 없네. 저는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혜정 씨는 저의 그 말을 그냥 해보는 말로 들었었나 봐요. 저는 맹세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답니다. 정말 혜정 씨는 제 눈에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뻤죠. 그 여자가 늙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 데리고 다니면서 창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혜정 씨 쪽에서 오히려 불편했었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니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지 뭐. 마음대로들 생각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혜정 씨는 끝내 자신의 말하는 그 핸디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혜정 씨의 맛깔스러운 음식 솜씨와 친절한 운영 덕분에 식당이 확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혜정 씨와 저는 같이 그 가게터를 보러 갔죠. 가게터는 깔끔하고 넓어 보였고 건물 주인도 좋은 사람 같았어요. 환영합니다. 아유, 우리 건물이 이제 붐비게 생겼네요. 음식 솜씨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 입주하시게 되니 말이에요. 아유, 아드님도 같이 오셨군요. 아이, 솜씨도 좋으시고 가게 운영도 잘하시는 어머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순간 혜정 씨의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때자 혜정 씨가 저를 주인 모르게 꼬집었어요.
아, 네. 아들아이가 신경을 많이 써주네요. 오랜만에 확장을 하는 거라서. 이제 확장하면 저 혼자서는 힘들고 일하는 사람을 두든가 아들이 같이 하든가 해야 해서요. 혜정 씨는 결국 저와 혜정 씨 사이를 어머니와 아들 사이로 만들고 말았죠. 주인은 당연히 아드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고 너털 웃음을 웃었고요. 가게를 계약하고 집에 와도 혜정 씨의 얼굴에 기쁜 빛이 없었어요. 그 핸디캡인지 뭔지가 또 작용한 모양이더라고요. 혜정 씨, 주인 말이 또 신경에 거슬렸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제발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성모 씨는 이번에도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젊은 남자 데리고 사는 나이든 여자 입장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날 혜정 씨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고 깨어보니 이른 아침이었어요. 혜정 씨는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이 푸석한 채로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죠. 저는 그런 혜정 씨를 안아서 토닥거리려고 했지만 혜정 씨가 뿌리치더군요.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가게를 그 건물에 열면 성모 씨도 드나들게 될 텐데 주인이 아들로 알아버렸으니 그냥 그렇게 알도록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나이 30살 차이에 우리가 부부인 걸 알게 되면 내가 주인 입장이라도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성모 씨는 또 아무 관계 없을 거라고 말하겠지만 주인도 내 또래 사람이야. 보수적이라고. 한국의 보수적인 결혼 문화야 전들 왜 모르겠어요. 하긴 요즘은 뭐 연상 연하 커플도 많긴 하다지만 그것도 한두 살이나 서너 살까지 정도나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죠. 그런데 30년씩이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혜정 씨가 혜정 씨 또래에 보수적인 건물 주인을 의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결국 저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혜정 씨가 제안하는 대로 하기로 했죠. 전혀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는 새로 확장해간 가게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혜정 씨는 그게 더 편해 보이더라고요. 혜정 씨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 핸디캡 수준을 지나서 피해의식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었죠. 혜정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성모야라고 부르면서 아들인 체를 잘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조금 쭈뼛거렸고요. 그러면 혜정 씨가 남모르게 눈치를 주곤 하는 것이었어요. 가게는 이전을 했지만 여전히 잘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작은 가게였고 잘 키워나가야 했죠. 그나저나 인건비라도 절약하고자 혜정 씨는 제가 가게에 들어앉길 원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작은 자영업은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꾸려가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했고요. 다만 남편이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지만요. 저는 혜정 씨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떳떳이 알리고 싶었지만 혜정 씨는 여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20년 후 자신이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 제가 아직 한창일 나이라는 것과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나이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겹친 것 같았어요. 여전히 우리 사이를 떳떳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지 혜정 씨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었지만 30살이나 위인 여자가 젊은 남자와 사는 그 핸디캡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야, 이 식당도 나한테는 중요한 재산이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다 공중에 떠버리잖아. 당신의 장래를 위해서 혼인신고는 안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말인데 호적상으로 내 양아들로 입적할 수 없을까? 저는 정말 기절을 할 듯이 놀랐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엄연히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적상으로 양아들이 되라니요. 저는 그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했지요. 뭐라고?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양아들이라니. 남편이 어떻게 양아들이 돼? 남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 요즘 살기가 어렵다 보니 전세 사기도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송에라도 휘말린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호적이 공개될 수도 있을 텐데 주인만 해도 우리가 모자 사이인 걸로 알잖아.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도 해결이 되고 말이야. 그렇게 상속 문제가 걱정이 되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죠. 혜정 씨는 계속 같은 이유를 거론하면서 혼인신고를 거부하더군요. 다름 아닌 바로 저를 위해서라고요. 저는 호적에 줄이 가도 좋으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죠. 그리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나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도 말했어요. 혜정 씨는 가능성이 많은 쪽을 택하자고 하더군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산을 제게 다 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제가 혜정 씨의 양아들로 입적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었죠. 그러면서 또 남들의 눈을 거론하더군요. 분명 아들과 엄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호적상으로라도 같은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거라는 이유였어요. 혜정 씨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저 역시 그 제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했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어차피 호적에 부부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호적이라는 것은 결국 형식일 뿐이라는 혜정 씨의 말이 거듭 떠오르더군요. 그깟 형식에 불과한 것, 남의 누를 생각해서라도 남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게 만들어 놓자는 것이 혜정 씨가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저는 결국 혜정 씨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솔직히 설득에 넘어갔다기보다는 혜정 씨의 고집에 제가 넘어가 준 거였어요. 어차피 남편과 아내로 호적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호적이라는 것은 정말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죠. 저는 마지못해 혜정 씨의 제안을 승낙했고 혜정 씨는 되도록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 했답니다. 일반 입양의 절차를 밟고 혜정 씨의 호적에 제가 아들로 입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이는 호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금슬 좋은 부부였지요. 아들로 호적에 올라갔어도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전혀 없었어요. 혹시라도 공개될지는 모를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관계로 나올 것이라는 것 밖에는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갔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웬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 박혜정 씨 아들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제 아내이니 며느리 되는 사람이고요. 그럴 리가요. 혜정 씨는 의지가지 없는 혼자 몸이라고 했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입장이 못 돼서 고모 되는 분에게 맡기고 저를 떠나셨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의지가지 없는 형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인사라도 하러 오게 된 겁니다. 아무리 키우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지만 며느리 얼굴은 보셔야죠. 혜정 씨로부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들은 혜정 씨가 일찍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가족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들 된다는 사람은 또한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에 없다고도 하더군요.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말만 고모에게서 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성균이에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며느리 얼굴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인사 왔습니다. 고모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혜정 씨의 표정은 그리 반가워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인사를 왔다는 사람들이니 인사를 받기는 했어요. 그러나 낳자마자 바로 버리고 떠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 대해서 편하게 대할 수는 없었겠죠. 혜정 씨는 내내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은 아들 부부가 그렇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왜 얘기 안 했어? 나한테 한마디 언질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가뜩이나 성모 씨 앞에서 자신 없는 내가 아이까지 버리고 떠나왔다면 성모 씨가 내 곁에 있어줄까 싶었어. 미안해. 오직 성모 씨랑 같이 있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어. 미리 얘기를 했어도 난 충분히 이해했을 거야. 나는 혜정 씨가 어떤 모습이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모르겠어? 혜정 씨는 결국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만큼 강한 것이 있을까요?
그 눈물 앞에서 저는 또다시 혜정씨의 새로운 면모를 받아들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인사만 왔다는 그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람이 우리 살림집에 자주 드나들더군요. 이유는 근처에 자신들의 살림집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대하기가 아주 편한 사람들은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호적상 제가 혜정씨의 아들이니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혜정씨와 저의 관계가 사실상 부부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제 또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니 황당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집이라고 드나드는 데야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람은 제게도 깍듯이 예의를 다했죠. 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혜정씨와 저의 관계를 혜정씨에게서 들었을 테지요. 말을 놓으라는 말까지는 차마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게 말을 할 때 높임말을 썼지요. 비록 어렸을 때 자신을 버린 어머니지만 근처에 살게 되자 할 도리를 다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릴 도리가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에게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것은 몇 개의 보험회사에서 날아온 증권, 약관이었어요. 계약자는 혜정씨였고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더군요. 사실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못되었을 때 보호해야 할 가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굳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겠죠. 건설 현장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다친 일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알아본 적은 있었답니다. 그런데 위험 집중이라고 가입을 받아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으로 6억 상당의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서류였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싼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어요. 아, 그거 내가 가입한 거야. 당신이 지금도 가게가 한가할 때면 건설 현장으로 나다니니까 만일 당신이 사고라도 당하면 내가 얼마나 황망하겠어. 그래서 마음이라도 편하자고 그냥 들어둔 거야. 신경 쓰지 마. 사실 건설 현장 일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혜정 씨를 도와 확장한 식당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설 현장 일이 위험해서 그런지 여전히 돈은 적지 않게 주었죠.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나 반장 등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건설 현장으로 나가 일할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보험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혜정 씨가 언제부턴가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 저 녀석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거 정말 신경 쓰여. 당신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죄 많은 애미도 애미라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갑자기 나타난 아들로 인한 충격 내지는 죄책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혜정 씨 자신이 늘 말하다시피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사소한 마음의 병이 큰 병을 만들 수도 있는 나이였어요. 제가 혜정 씨의 나이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는 단지 건강 문제, 바로 그것 한 가지 때문이었답니다. 아마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되었어요. 아들이 나타난 이후부터 조금씩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자주 드나들면서부터는 약간의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면 내가 정중하게 잘 말해볼까? 어머니 힘들어 하시니까 오지 말라고. 됐어. 그러기엔 내가 걔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 잘못한 게 지금 너무 마음에 맺혀. 어떻게든 내가 껴안고 키웠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니야. 그랬으면 성모 씨도 못 만났을지 모르지. 그냥 해본 말이야. 아들의 문제와 더불어 혜정 씨는 제가 건설 현장에 나가는 일도 아주 싫어했답니다. 예전에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며 싫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혜정 씨의 마음이 딴 데 쓰이기 시작하면서 식당 장사도 소강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장사야 사실 주임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잘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당연히 혜정씨만 못했겠지요. 이래저래 혜정씨에게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약을 한 보따리 싸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서랍 안에 약이 한가득 쌓이게 되었지요. 무슨 약이냐고 물어도 별 대답도 없이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려고 먹는 약이라고 하더군요. 혜정씨는 평상시에 잠을 그렇게 깊이 자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곤 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혜정씨 말로는 저를 만나서 이나마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지요. 그전에는 잠자는 일이 정말로 힘겨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잠자기가 불편해졌다는 혜정씨는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식당 일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저는 공사장 일을 더 많이 찾게 되었어요. 또 이리저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게 되었지요. 옛날 건설 봄이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들 들었는데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인원이 차버리는 경우도 꽤 있었죠. 어느 날 그렇게 건설 현장 일을 공치고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을 못하게 된 김에 잠이라도 자두자 싶어서 식당에도 들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죠. 혜정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잠이 덜 깬 와중에도 한 사람의 기척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에 또 그 아들 며느리가 같이 왔구나 싶었죠. 그다지 반길 일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죠. 성모는 저 안에 든 게 수면제라는 것도 잘 모를 거다.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먹이는 일이야. 누워서 떡 먹기니까 그렇게 해서 잠든 다음에 연탄가스로 보내버리자고. 창문 다 닫고 연탄난로 뚜껑만 열어놓으면 간단해. 엄마가 어련히 잘 알아서 계획하셨겠어요. 우리야 엄마를 믿죠. 엄마가 물컹한 인간이라고 하시더니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마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것 같던데요. 이제 곧 우리 손에 6억 원이 들어온다고. 내가 저 인간 고르는데 얼마나 고심했는 줄 아니? 성격도 좀 물러야 되겠고 가능하면 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야 되겠고 해서 그래야 보험 계약할 때 본인이 오라고 하면 네가 갈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의논의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누워있으면서도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을 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모의를 하더니만 밥을 먹으러 가자며 세 사람이 같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는 소리가 들린 후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다시 저 혼자 집에 남은 셈이었죠.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세 사람의 말인즉 저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일단 무서웠답니다. 곧바로 간단하게 필요한 짐만을 챙겨서 집에서 나와버렸죠.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차분히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집을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갔죠. 그리고는 집에서 겪은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해주었어요. 제 마누라가 저를 죽이려고 저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혹시 녹음된 거라든가 그런 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죽이려고 양자로 입양을 했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낯술하신 거 아니시죠?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경찰관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하긴 다짜고짜 죽이려고 양자로 입양했다는 말을 하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정말로 믿어주겠어요? 거기다가 들은 이야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저는 제출할 수 없었죠. 경찰관의 이야기로는 이런 정도의 신고로는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귀로 분명히 들은 내용이었죠. 저는 믿지 못하는 경찰관들을 뒤로하고 경찰서를 나와서 한 포장마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답니다. 팔다리가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진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생각에 집중했어요. 아까 셋이 나눈 이야기 중에 혜정씨가 한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더군요. 내가 저 인간을 고르는데 얼마나 고심했는 줄 아느냐는 바로 그 말이었죠. 그 말이 머릿속을 휘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답니다. 설마 그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동이었죠. 혜정 씨의 말을 곰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것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고도 생각하고 싶었죠.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아주 천천히 생각을 거듭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운 다음 마음을 단단히 다져 먹었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다음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내자는 것이 제 계획이었답니다. 그래야 경찰이 말하는 증거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일이 늦게 끝난 거야? 술 한잔 한 모양이네. 아닌 게 아니라 늦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더군요. 안방에 들어가서 우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마루로 다시 나갔어요.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포장마차에서 한잔했어. 내가 너무 늦었나? 응, 좀 늦었네. 늦길래 한잔 하는가 보다 싶어서 콩나물국 미리 끓여놨어. 잠깐 기다려. 금방 가져다 줄 테니까. 포장마차에 있었다니까 저녁은 먹었겠고 시원한 콩나물국이나 한 그릇 마셔. 잠시 후에 혜정 씨가 제 앞에 콩나물국이 담긴 대접을 내놓더군요. 저는 혜정 씨가 시키는 대로 콩나물국을 마시고는 곧바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죠. 수면제 약발이 잘 됐네 엄마. 이제 거실 연탄난로 뚜껑만 열어놓으면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사람 잘 고르신 덕에 일이 쉽게 돼가네. 내가 얼른 가서 창문 닫고 난로 뚜껑 열어야겠다. 수면제 약발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손을 써야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병원에서 멀쩡하게 깨어났죠. 그리고 나서 제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제가 깨어나자 그 세 사람은 실망하는 빛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혜정 씨와 아들 내외를 체포했어요. 양성모 씨에 대한 살인을 공모했으며 그에 대한 미수죄로 체포한다고 말하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경찰에 끌려 나갔답니다. 저도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갔죠. 내가 우리 양아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뇨.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 있느냐고요. 곧 증거 듣게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진술하셔도 됩니다. 다른 경찰관이 녹음기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고 안에 있던 경찰이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죽었나? 확실히 죽은 거 맞죠? 설마 재수 없어서 살아남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죠. 엄마,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 있다고 신고하세요. 여기 사람이 연탄가스에 질식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직 몸이 따뜻하긴 해요. 빨리요. 119 구급대차가 오는 소리, 사람들이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는 것 같은 소리 등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와, 이렇게 쉽게 6억을 번다고요?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건배하려고 맥주 몇 병 미리 사다 놨어요. 이따가 일 마무리되면 다 같이 축배 들어요. 녹음을 들은 세 사람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수면제 분명히 먹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다음 순간 품에서 약 한 봉투를 꺼내서 경찰서 책상에 던져놓았죠. 혜정 씨가 다음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분명히 자신이 준비해둔 수면제라는 혼잣말을 다 하더라니까요. 그들에게도 계획이 있듯이 저에게도 저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저는 그냥 멀리 도망쳐버리고 나타나지 말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또 다른 희생자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군요. 저 혼자 살아났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었죠.
이런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끔 두는 것도 절대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은 후 집안에 숨겨둘 수 있는 녹음기를 마련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옷장 서랍 속에 들어있는 혜정 씨의 약, 수면제라고 생각되는 약과 최대한 비슷한 외관의 약을 샀지요. 그리고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약을 수면제와 바꿔치기 한 것이었어요. 의심할 바 없이 제게 수면제가 잔뜩 섞인 콩나물국을 먹게 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두어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고 자는 척하고 있는 저를 보고 119에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있다고 신고까지 한 것이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었어요. 병원으로 제가 옮겨지자 당연히 그 세 사람 중 아무도 제게 신경을 안 쓰더군요. 그런 사이 저는 의료진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서 경찰을 불렀고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녹음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죠. 그들이 수면제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를 방치해둔 채 집을 떠나 있던 그 두어 시간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와서 맑은 공기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가 숨쉬는 공기는 맑았지만 제 눈에서는 탁한 피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저는 어느새 울음을 참으려고 꺼일꺽 소리까지 내어가며 피울음을 울고 있었죠.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란 저에게 혜정 씨는 처음으로 엄마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미졌고 무엇이든 혜정 씨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행복이었지요. 그런데 제게 접근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니 정말 그 배신감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의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답니다. 아니 절반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땅으로 내려앉은 것이었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어 눈물을 그치려고 노력했죠. 그간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따스했던 기억과 지금의 이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끝없이 내리는 비와 같은 눈물이 흐르는 것이겠죠.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나서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도 했답니다. 그만큼 혜정 씨라는 사람은 제 인생에서 너무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렇지만 목숨처럼 모진 것이 없다지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그야말로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조용히 자리에 가서 다시 누웠죠. 그들이 119에 거짓 신고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다시 눈물이 치솟으려 했지만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참아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모진 시기가 잦아들고 있었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답니다. 아마도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겠죠. 경찰의 수사는 그 녹음기 덕분에 급물살을 탔고 그 세 사람은 결국은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을 공모하고 그 실행에 착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혜정 씨는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해온 주범으로 기소되었죠.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죄로 12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종범으로 혜정 씨가 시키는 대로 단순 가담한 혐의만 인정되어 1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1년형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화를 불러왔지요. 보통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형이 감경된다고들 하는데 이들의 항소는 재판부로 하여금 괘씸죄를 더하게 만들었나 봐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3심까지 갔지만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답니다. 저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입양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한 후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렸죠. 아픈 기억이었지만 잊으려 노력하면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 외롭게 자란 탓에 생긴 사람을 쉽게 믿고 의지하는 버릇을 고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을 넓게 사귀지 못하고 좁은 관계만을 가져온 탓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일은 잘 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을 들려드렸어요. 저 같은 사람을 함부로 믿고 의지하는 분들에게 일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